거짓이 사실을 압도하는 사회. 가짜뉴스는 이제 개인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인 이슈로까지 떠오르고 있습니다. 가짜뉴스가 가장 심각했던 때는 바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주류 언론사의 뉴스들보다 가짜뉴스가 더 많이 유통되거나 공유되는 현상이 벌어졌죠. 가짜뉴스의 심각성은 이제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체감할 수 있는데요. 2017년 대통령 선거를 치른 한국에서도 가짜뉴스는 주목을 받았는데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비카인지 시스템에서 가짜 관련 기사를 추출했는데 대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월부터 가짜뉴스 관련 기사의 양이 급격히 많아지고 대선이 치러진 5월부터 기사의 양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짜뉴스라고 말하는 이 허위 사실, 대체 어디까지 와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열린민주제의교실 문은영입니다. 오늘은 사회 문제로 떠오른 이 가짜뉴스에 대해 전문가분들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박아람 박사님, 그리고 KBS 저널리즘 토크쇼 제2 김양순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 들어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가짜뉴스, 아무래도 정치나 선거와 좀 밀접한 관계를 띌 텐데요. 최근 이슈가 된 가짜뉴스 중에서 생각나는 게 어떤 게 먼저 있을까요? 김현수 팀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뭐가 문제였다라고 딱 부러지게 꽂집기는 어려운데요. 일단 선거하면은 가짜뉴스가 판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현상은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선거라는 게 이기기 위한 전쟁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짓밟아야지 이길 수 있다라는 전쟁터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허위 의혹을 유포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잘한 거를 못했다고 하기도 하고 또 내가 못한 걸 잘했다고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요. 지난해 그 지방선거 있었잖아요. 네, 지방선거 때를 좀 보자면은 예컨대 미세먼지 수치가 갑자기 높아진 게 누구 시장 탓이다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실업률이 이 지역에서 최악을 기록했는데 그게 또 누구 시장 탓이다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네, 최악의 실업률이나 아니면은 미세먼지 수치라든가 이런 게 그 시장에 재임하면서 억지로 하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데 그렇게 계속 부각을 시키다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이 또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허위 가짜 정보의 기반이 되는 그런 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급해 주신 가짜 뉴스들 중에서도 조금 그 안에서 양상이라고 해야 될까? 좀 그 모양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사실이 왜곡돼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사실 그 자체, 팩트가 틀렸다. 이렇게 좀 잘못되어 있는 사례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을 조금 자세히 부탁드려볼게요. 가짜뉴스, 페이크뉴스는 이제 협의로 엄밀하게 말해서는 거짓 정보가 뉴스 포맷, 뉴스 형식을 띠고 유통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근데 지금 사회에서 말하는 가짜뉴스는 굉장히 광범위한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협의의 가짜뉴스뿐만 아니라 근거가 없거나 이제 근거가 희박한 정보라든지 아니면 언론사가 낸 오보라든지 아니면 언론사가 낸 보도 중에서 품질이 낮은 뉴스라든지 아니면 일반인들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과 다른 것까지 가짜뉴스라는 이름을 붙여서 얘기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가짜뉴스 개념이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최근에 유럽에서라든지 영국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가짜뉴스라는 말 대신에 허위 정보 내지는 허위 조작 정보라는 말을 쓰자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위 정보는 디스인포메이션인데요. 의도적으로 거짓인 것을 알면서 정치적이나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것을 허위 조작 정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허위 조작 정보는 각국에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낳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유효한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허위 조작 정보가 사실은요 언론사에서 나와서 이게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유효한 방법이 없다고 있는데 이게 엄밀하게 일반인이 정말 대응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허위 조작을 왜곡이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왜곡된 허위 조작 정보를 영어로 fabricate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패브리케이트라는 게 패브릭 아시잖아요. 우리 이런 옷감 이런 걸 패브릭이라고 하는데 이 패브릭이라는 거를 만들 때 우리가 옷감을 이렇게 시실과 날실을 이렇게 짜가지고 조작을 해가지고 직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이게 무늬를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무늬를 만들려면 원하는 색깔을 실을 갖다가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예컨대 A라는 정치인이 길게 얘기를 했어요. 이 중에서 내가 쓰고 싶은 말은 요만큼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요 색깔의 옷감이 내가 필요하니까 요 부분만 발췌를 해다가 내가 쓰고 싶은 큰 그림 안에다가 넣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 당사자는 굉장히 억울해집니다. 왜냐면 내가 이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는 말할 수 없거든요. 하지만 내가 그 말한 게 맥락상이라는, 그렇죠. 네. 전체적으로 내가 한 말은 이게 아닌데 이 부분만 딱 집어서 써서 언론사는 아니 이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물어보면은 이 당사자는 아니 이런 말을 안 한 건 아니지만 그 의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사실 선거철에 이렇게 허위 왜곡 보도가 드문 일이 아닐 텐데요. 그 공정선거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 그리고 사이버 선거범죄 대응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 19대 대선 당시에 이 사이버 선거범죄 대응센터에서 처리한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그 삭제 요청 건수가 2만 5천 건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지난 18대 대선이나 19대 총선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지난 선거와 관련해서 기억나시는 사례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대선 당시에 이제 서부 지역과 동부 밑에 있는 지역에서는 지지가 좀 낮았어요. 그리고 이제 벨트 지역에서는 지지율이 높았고요. 플로리다는 미국 동부 아래에 있는 대표적인 민주당 텃밭인 도시인데요. 플로리다의 잭슨빌이라는 소도시에 가서 트럼프 당시 후보자가 유세를 하는데 15,000명의 구름 관중이 몰렸다라는 기사가 났어요. 그러면서 그 지역 신문에 사진도 대문짝만하게 구름 관중만 몰려있는 그런 사진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모두 주력하는 뭐 뉴욕타임즈라든지 워싱턴 포스트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잭슨빌 플로리다에서 15,000명의 구름 관중이 모였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진을 좀 비교 분석을 해봤더니 미국이 농구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전미 농구 대회인 NBA에서 클리블랜드가 승리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퍼레이드를 하고 있었던 그 사진이었던 거예요. 합성이 됐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클리블랜드 NBA 축하 사진을 마치 플로리다에서 트럼프 대통령 유세 때 관중이 몰린 것처럼 합성을 해서 올렸던 아주 대표적인 오보죠. 의도적인. 네네네. 근데 문제는 이 신문이 이게 브레이트바트라는 미국의 굉장히 극우 성향의 매체였는데 이 극우 성향 매체의 편집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백악관에 입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언론과 권력이 제가 언론사에 종사를 하고 있지만 유착되어 있는 그런 대표적인 네네. 사례였던 셈이죠. 문제는 이 왜곡, 오보된 뉴스 기사가 널리 퍼지면서 그냥 그 기사로 그냥 뭐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일 텐데요. 2016년 미국 대선이 좀 가장 큰 사례로 꼽히고 있는데 좀 과장해서 좀 표현하자면 가짜 뉴스를 시작해서 가짜 뉴스 끝났다. 이런 평가도 있는 것이 사실인 걸로 알고 있어요. 당시 유포된 가짜 뉴스 사례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말고도 또 있었죠? 지역 뉴스 채널 이름을 흉내낸 가짜 뉴스가 처음 올라왔습니다. 이 뉴스는 전 세계적인 이슈로 순식간에 SNS를 통해서 퍼져버렸습니다. 엔딩 더 패드에서는 내용의 일부를 수정 유포해서 그해 연말까지 페이스북을 통한 이용자 참여 수가 96만을 넘었던 사례도 있습니다. 2016년 대선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가짜뉴스로 시작해서 가짜뉴스로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지금 현재 민주당의 우세한 대표죠. 뭐 조 바이든이라든지 아니면 엘리자베스 워렌이라든지 이런 사람의 이름을 사람들이 쳐보잖아요. 그러면은 조 바이든 하고서는 조바이든.info 해가지고 마치 선거 후보자가 만든 것 같은 캠페인 사이트가 뜨는 거예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뭐 2020년은 조 바이든과 함께 해서 아 이거는 후보자 사이트구나 공식 사이트구나라고 믿고 들어가서 조금만 스크롤을 내려보면은 거기에서 조 바이든은 여성과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 조 바이든은 위선자다. 이렇게 조롱하는 내용들이 막 담겨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조 바이든에 대한 공식 선거 사이트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낚이는 거죠. 이런 가짜 선거 사이트인데 이런 가짜 선거 사이트를 트럼프의 선거 참모들이 만든 걸로 드러나서 또 벌써 2020년이 되기 전에 미국 대선은 시작도 하기 전부터 가짜로 시작하는 거냐라는 그런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표현의 자유가 무한정 뭐 우리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허용되다 보니까 그런 사이트들이 굉장히 선거가 치러지기 많은 시간이 남은 시점에도 그렇게 좀 활개를 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또 급속히 또 대량으로 이런 허위 정보가 넘쳐나게 된 걸까요?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이렇게 허위 정보의 발생 빈도가 급속히 늘어나게 된 뭐 환경적인 요인, 구조적인 요인 이런 것을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이렇게 확산 배경에는 미디어 환경 변화가 말씀하신 대로 제일 큽니다. 과거에는 일반인이 대중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알리려면 뭐 신문에 독자 투고란에 편지를 쓴다던가 아니면은 방송에 시청자 코너에 나가서 자신의 의견을 알리는 그런 수단밖에 없었는데 이제 인터넷 시대에는 누구나 댓글이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뭐 개인 방송을 통해서도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널리 알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는 측면도 강하고요. 그리고 또 한국 언론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불신이 큰 상황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요. 한국 언론 신뢰도가 뭐 바닥을 치고 있다는 건 널리 보도가 된 적도 있는데 실제로 영국의 옥스퍼드대 부설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에서는 매년 38개국을 대상으로 각종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발표된 조사 결과를 보면은 조사 대상 38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언론이 신뢰도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언론에 대한 불신이 높다 보니 자기가 좋아하는 사이트 내지는 좋아하는 사람이 공유해주는 정보를 자꾸 이걸 진실이라 믿고 검증하기보다는 그냥 무턱대고 좀 진실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허위 정보가 더 빨리 확산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허위 정보나 가짜 뉴스가 굉장히 공유가 빨리 돼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단톡방이나 SNS에서 제가 좋아하는 지인 아니면 제가 신뢰하는 지인이 어떤 링크를 포다가 놓으면은 이 정보에 대한 신빙성이 더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톡방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 매체를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뉴스를 소비하다 보니까 가짜 정보인지 모르고 무의식 중에 가짜 정보에 그리고 허위 뉴스에 빠져드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는 사람이 해준 말, 뭐 훨씬 더 신뢰도가 올라가고 더 믿게 되고 그 어떻게 보면은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끼리 사실은 모이게 되고 그 단톡방이라든지 이런 모임을 함께 하게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그 퍼져나가는 인식이나 확산이 훨씬 더 심해지는 것 같은데요. 혹시 유튜브 같은 그 SNS 대표적인 동영상 미디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가짜뉴스라고 판단하고 계세요? 제가 지금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라는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니까 유튜브를 진짜 많이 보게 돼요. 왜냐하면 유튜브에서 가짜 정보들이 너무나 많이 퍼지고 있거든요. 특히 정파적으로 사용되는 뭐 우리가 우파와 좌파를 나눴을 때 정파적으로 한 500여 개가 넘는 유튜브의 진행자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유튜버라고 얘기하죠. 근데 유튜버들이 560개가 넘는 어떤 정파적인 사이트를 만들어서 각자의 채널로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은 본인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처벌을 받지 않거든요. 저는 사실 이제 KBS라는 방송사에 다니면서 저희는 선거 때마다 엄청 긴장을 해요. 선거법, 방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선거 보도 의무를 조금이라도 어기면 엄청난 철퇴를 받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튜브에 있는 유튜버들은 어떤 사실 확인이라든지 기본적인 검증이라든지 어떤 정치인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면서 정말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아주 기본적인 부분도 수행하지 않고 그냥 이런 말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이거를 또 인터넷 언론들이 받아서 쓰고 인터넷 언론들이 받아서 쓰면은 다시 유튜버들이 이걸 또 재확대하고 이런 재생산의 과정들이 너무나 만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계속 봐도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사실 지금 유튜브의 굉장히 안 좋고 나쁜 점을 지금 사례를 많이 들어주는데 어떻게 보면은 근데 유튜브라는 게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보는 소셜 동영상 미디어를 이제 각광받고 있고 또 표현의 자유의 자유로운 공론장 이런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가짜 뉴스하고 표현의 자유 이런 것도 계속 조금 부딪히고 대립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고의성 여부를 떠나서 정보가 순식간에 터지다 보니까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는 어찌됐든 간에 이제 수습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공직선거법, 그 공정선거를 최고의 가치로 두는 그 공직선거법 8조에서도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신문 등에서 보도, 논평하는 경우는 공정하게 해야 한다. 근데 좀 제가 찾아본 사례들에 의하면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고 몇몇 국가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굉장히 특이하게 느껴지긴 했어요. 원래 공정보도 의무를 방송법이나 이런 언론기타법이 아닌 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구나. 그래서 선거에 대해서 참 많은 나라에서도 그런 공정성에 대해서 여전히 조금 생각을 더 깊게 하고 있구나 좀 느꼈고 또 이제 그 말고도 이제 그래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 따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언론 자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규정이나 가이드라인 통해서 공정보도 의무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죠. 선거 관련해서 언론이 갖고 있는 책무가 크다라고 저희는 느끼고 있고, 특히 여론조사라든가 여러 결과를 보도할 때 그 정확한 수치나 아니면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도 반드시 이야기를 하도록 선관위에서 늘 고지를 자주 해주셔서 저희는 잘 알고 있는데, 그거 말고는 저희가 특별히 생산자로서 이제 가짜뉴스나 정치인들의 발언을 언론들이 검증하지 못하고 너무 받아쓰기만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반성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받아쓰기라는 것은 뭐 후보자나 정당의 보도 자료, 아니면 그렇죠. 다른 언론사의 보도 이런 걸 다 의미하시는 거죠. 네, 둘 다 포함이 네. 됩니다. 하나는 후보자가 뭐 유세라든지 아니면 보도자료를 통해서 하는 발언들을 여과 없이 받아 쓴다거나, 두 번째는 다른 언론사에서 했었던 어떤 의혹 보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뒤따라서 뭐 정확하게 검증하지 못한 채 일부만 확인이 되면은 받아 쓴다거나, 이런 두 가지 관행이 어떻게 보면 언론의 잘못된 관행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지방선거 때는 팩트체크 팀을 만들어서 좀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언론사에서 이제 후보자들이 토론을 하잖아요. 후보자들이 모여서 토론을 할 때 그 토론에 대해서는 실시간 팩트 체크를 해봤는데, 생각 외로 정치인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왜 내가 거짓말쟁이냐? 내가 한 부분에 어떤 부분이 팩트체크에서 문제가 된 거냐라고 저희가 새벽 한 4시, 5시쯤에 기사를 송고했는데도 그걸 보고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뭐 반론보도 청구를 하고 그쪽에서 뭐 그런 조치들이 구체적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가 기사를 굉장히 면밀히 썼기 때문에 팩트체크 기사의 첫 번째가 신뢰여서 면밀히 써서 반론 보도를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만, 네네. 정치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낙인이 거짓말쟁이다라는 그렇죠. 낙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팩트체크가 들어와서 저희가 예컨대 뭐 최악이다, 아니면 최고다, 뭐 최저다,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 제동을 좀 걸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팩트체크를 한 이후에는 후보자들이 실시간 토론에서 조금 말조심을 하는 게 눈에 확연히 보였어요. 엄청난 성과네요. 네, 지금 이제 언론 기관 자체에서 노력해 주신 여러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는 또 어떤 노력을 조금 구체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예, 저희는 이제 허위 조작 정보를 사실 만드는 것을 차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시민들이 이를 접했을 때 분별력 있게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배양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이란 특히 온라인에서 접한 정보를 시민들이 올바르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그 진위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그런 능력을 뜻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 배양을 위해서 학교 교육에도 중점을 두고 있고요. 학교에서 미디어 교육 관련 수업을 개설해서 학생들이 그런 수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능력을 배양하도록 돕기도 하고, 도서관이나 복지관 등에서 미디어 교육을 통해서 리터러시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재단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그 자체는 조금 더 빨리 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산도 빨리 되고 여러 가지 나쁜 영향들이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이야기 나눠본 가짜뉴스에 대한 총평을 조금 한마디씩 해주시겠어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짜뉴스는 거짓된 내용을 의도적으로 뉴스 형식으로 만들어서 유포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의미의 가짜뉴스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데,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데 굉장히 방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선거라든지 정치적인 이슈에 있어서 국민들이 바른 정보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저해하기 때문에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덧붙이고 싶은 것은, 가짜뉴스 개념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믿지 않는 정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믿고 싶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 이건 가짜뉴스야 라고 이름을 붙여서 무조건 거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가짜뉴스라는 말을 쓰는 것을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짜뉴스보다는 최근에는 허위 정보라든지 허위 조작 정보라는 개념을 쓰자라는 게 유럽에서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요. 영국 정부도 그래서 페이크 뉴스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허위 조작 정보 내진 허위 정보라는 말을 쓰자라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가짜 뉴스는 개념도 불명확하고 정치적으로 왜곡돼서 사용되는 경향도 있는데요.
뭐 여러 번 뭐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를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서 뭐 뉴욕타임즈나 CNN에 대해서 가짜 뉴스라고 부르면서 비판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짜 뉴스보다는 앞으로는 허위 정보 내지는 허위 조작 정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용어를 좀 저도 꼭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짜 뉴스 하면은 꼭 생산자가 기자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기레기라는 말만 들어도 깜짝깜짝 놀라는 사람인데 자꾸 가짜 뉴스라고 하면은 기자들이 만들어내는 것 같아서 죄책감도 들고 좀 속상하고 네, 그런데요. 그래서 저는 팩트체크를 KBS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 팩트체크 강의를 나갈 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허위 정보, 조작 정보, 가짜 뉴스라고 불리는 것들은 저는 모기와 같다고 생각한다. 모기라는 게 물리면 되게 일단은 괴롭잖아요. 근데 괴로운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모기는 말라리아도 옮기고 뇌염도 옮기고 심지어는 댕기열도 옮겨요. 댕기열로 필리핀에서는 한 해 1,000명도 넘게 죽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매개체인데 이 모기는 내가 안 물리면 그만이 아니에요. 내가 이 모기를 때려잡지 않으면은 제 옆에 있는 박사님을 물거나 아니면 우리 박사님을 물거나 이러면서 다른 사람을 이 방에 있는 다른 사람들 다 괴롭히고 다닌단 말이죠. 그래서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를 내가 받았을 때 이게 의심이 든다면은 공유를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가짜뉴스가 퍼지는 게 가장 흔한 통로가 공유거든요. 네. 뭐 단톡방이나 SNS에서 공유를 하지 말고 제가 좀 더 받아보시는 분이 인식이 되신다면 여기에 대해서 검증까지 해서 모기를 좀 박멸하자. 물론 모기는 박멸이 안 됩니다. 전 지구에서 절대적으로 박멸이 안 되죠. 가장 오래 가짜뉴스는 살아남은. 네, 가짜뉴스는 절대로 박멸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내 옆에 있는 모기부터 좀 한 마리씩 때려잡다 보면은 그래도 그 수는 좀 줄어들고 또 댕기열을 옮기는 특히 나쁜 모기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좀 힘을 합쳐서 때려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여론이나 이 민심을 조작하려는 노력이나 시도들은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신라 징평왕의 딸 선화공주가 서동요를 통해서 그렇게 인연을 맺게 되고 또 중종 때 조광조를 제거하기 위해서 나문집에 주초유황이라고 썼던 그 사건으로 인해 기묘사화가 발생하기도 했고요. 그 나치 정권 때 괴벨스 선전장관이 문화 강제, 문화 뭐라 그래야 되지? 독재 탄압 그런 걸로 이렇게 암흑천지가 되기도 했었고요. 사실 어쩌면 인류 역사 발전과 함께 이런 조작, 허위 이런 역사도 함께 발전해 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열린 민주주의 교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최근 우리 사회를 아주 위험하게 몰고 갔던 그 가짜뉴스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두 분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짜 뉴스에 대한 본격적인 사례들과 전 세계적인 대응책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민주주의 교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